다들 평안하신가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인 건지 아니면 저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서 평안하다는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연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왼수 같은 남편 언제 가장 버리고 싶으셨나요? 결혼을 해서 거의 5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하게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이혼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나이 40 중반 결혼을 한 이후에 이혼을 결심한 일이 몇 번 있었지만 정말 이 사건을 겪고 난 이후 저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제 인생까지 모두 무너질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가 느낀 그 감정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지 까마득한 세월을 중국에서 보내다가 저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시죠? 저는 사실 일찌감치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중국이라는 곳에 가기까지 큰 마음을 먹어야 했어요. 낯선 타지라는 것도 물론 큰 두려움을 겪게 만들었지만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지 않겠어요? 무질서하다는 평도 많았고 누가 어떻게 사기를 칠지 모른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그렇다고 제가 언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선택해서 깔짝깔짝 배운 게 전부였던 제가 갑자기 중국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니 가족들도 엄청나게 당황스러워 했어요. 아니 갑자기 멀쩡하게 잘 살다가 중국에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직 졸업도 못한 대학은 어쩌고? 내가 뭐 공부에 뜻이 있었어? 지금 학과도 대충 성적에 맞춰서 온 거지. 이렇게 여기서 어정쩡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중국을 간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아유, 엄마는 반대야. 왜? 엄마 친구 아들도 캐나다인지 어딘지 가서 잘 먹고 잘 산다며. 요즘 유학이다 보다 다들 잘만 가는데 나는 왜 안 된다는 거야? 캐나다랑 중국이랑 같아. 어차피 같은 해외인데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캐나다 같은 데보다는 중국이 훨씬 가까워서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말이야. 엄마는 갑자기 중국에 간다는 저를 말리기 시작하셨죠. 사실 저에게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갑자기 뜬금없이 하루아침에 중국에 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말리고도 남겠죠. 하지만 그때는 젊음의 패기였을까요? 24살이라는 나이에 저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을 하고 싶었고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머릿속으로 계획을 짱짱하게 생각해두는 사람들이야말로 용기가 가상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계획해둔 대로 인생이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중국에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짤막하게나마 어학원에 등록을 해서 중국어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것 치고는 꽤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학원에 나갈 때마다 저희 엄마는 등짝을 때리는 신용을 하시면서 뜯어 말리기 시작하셨죠. 괜히 중국에 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는 말이야 제발 네가 평범하게 대학 졸업해서 평범하게 회사 다니다가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기엔 인생이라는 게 너무 길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 지금 내가 다니는 대학도 말이야.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엄마, 앞으로는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래.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옷만 해도 얼만 줄 알아? 중국 사람들이 하나, 둘 동대문으로 모이고 있다고 하잖아. 거기서 내가 우리나라 옷만 팔아도 떼돈을 벌겠다. 그러면 옷이나 팔고 있으면 되지. 왜 중국에 가겠다는 거야? 엄마랑 떨어져서 살면 네가 뭐 편안하게 밥이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버지도 말이다. 말은 안 해도 엄청나게 걱정하고 있다고. 에휴, 부모 속까지 썩여가면서 그렇게 꼭 중국에 가야만 겠어?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그때 돌아오면 되지. 적어도 2년 정도는 버텨보면서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지 생각도 좀 해보고.
아직 24살이면 할 수 있는 게 넘치는 나이잖아. 여기서 천천히 생각해봐도 답이 나올 텐데 엄마는 네가 중국에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게 괜히 객기로 보인다고. 지금 객기를 안 부리면 언제 부려보겠어. 엄마 걱정하지 마. 가보고 영 아닌 것 같으면 내가 돌아올게. 내가 뭐 영영 거기 붙어서 살겠대? 겸이나 한번 해보고 오겠다는 거잖아. 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자 부모님께서도 더는 말리지 못하셨죠. 저는 부모님의 지원을 조금 받기도 했지만 중국으로 떠나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정말 힘들다는 택배사에서도 일을 해보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도 해봤어요. 거기다가 오전 시간이 아까워서 카페에서 평일에만 일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일을 했고 저는 두둑하게 주머니를 채운 뒤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공항까지 마중 나오셔서는 꼭 가야겠냐고 걱정스러운 말을 하셨죠. 저는 마지막까지 붙잡는 부모님이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막상 공항에서 중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말이 귀에 맴돌더라고요. 그래. 뭐 네가 그렇게 꼭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어. 그래도 말이야. 여기 걱정하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연락 꼬박꼬박하고 가서 영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와. 아닌 거 붙잡고 버텨봐야 득되는 거 하나도 없다. 알겠지? 알겠어. 가만 보면 꼭 적응 못하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니까. 괜히 엄한 놈한테 사기 맞고 돈 뜯지 말고. 요즘 그 뭐라더라? 중국에서 전화로 사기치는 게 유행한다고 하던데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엄마, 나 비행기 시간 다 됐겠다. 나 이만 들어가요. 어차피 금방 도착하니까 중국 가서 연락할게. 알겠지? 이런저런 걱정을 듣다 보면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서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었을 땐 몰랐는데 제가 외국에 나와서 노동자가 되고 나니까 이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건지 알겠더라고요. 말은 안 통하지 그 사람들의 억양 때문에 맨날 화를 내는 것 같지. 정말 운 좋게 중국에 와서 관광도 하기 전에 취직이 결정되었는데 당장이라도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일단 그 사람들은 제가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건지 제가 알아들을 수 없게 일부러 빨리 말을 하거나 본인들끼리만 아는 줄임말들을 쓰면서 저를 왕따시키곤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일자리에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먹고 천천히 일을 알아보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 돈을 들고 중국 이곳저곳을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싼 값에 얻은 방은 도저히 사람이 지낼 만한 환경이 되지는 못했지만 점점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중국인들 중에서도 저를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 덜렁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어떻게든 밥벌이를 하고 살겠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챙겨주시는 부모님 또래의 분들도 있었죠. 그 덕에 저는 점점 중국이라는 나라에 호감이 가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의외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쓰라고 주신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저도 정을 베풀었고 그러다가 좋은 기회로 남편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사업인지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돈벌이가 적은 건 아닐까 생각하긴 했지만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꽤 넉넉하게 수입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던 찰나의 소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한국말이 아주 유창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한국 사람이셨고 아버님이 중국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태어나기를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한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아예 이민을 오면서 쭉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본인은 혼혈이라는 말도 잘 안 한다고 했어요. 한국말이 너무나도 유창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생긴 것도 중국 사람의 느낌보다는 한국인에 더 가까웠고 대화가 잘 통해서 정말 좋았어요. 타지에서 느끼는 한국 사람의 정은 또 다른 느낌이었죠. 거기다가 혼자서 가방 하나 들고 중국에 와서 정착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제 이야기에 시어머니께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며 저를 엄청나게 챙겨주셨거든요. 여자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인식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다들 여행 올 때도 꺼려하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우리 아들도 이렇게 강인한 여자를 만나야 하는데 아유 참, 내 며느리 삼고 싶단 말이야. 그때는 남편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든다면서 본인도 한국 사람이라 며느리를 꼭 한국 여자로 드리고 싶었다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어필을 하셨죠. 그런데 이게 타지라는 상황이 사고를 정지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통하고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중국어로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하는 말을 전부 알아들었고 저의 정서 또한 알아주었죠. 중국인들이 느끼는 감정과 제가 느끼는 감정선이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타국이라는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 한국 음식을 엄청나게 챙겨주시는데 김장도 직접 담그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뭐예요? 김치예요? 젓갈이랑 이런 건 어떻게 공사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김장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재료들이 미묘하게 달라서 힘들던데. 내가 또 아름아름 이런 거 받아오는 루트가 다 있지. 한국 사람인데 당연히 김치를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여기도 물론 한국 김치들을 마트에서 판매하곤 있지만 그것들은 전부 공장 맛이고 원래 엄마가 해주는 김치가 제일로다가 맛있는 법 아니겠어? 우리 수정 씨는 너무 말랐어.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 아닌지 몰라. 아예 안 그래도 사진 보내드렸더니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이제야 사람 같아 보인다고 하시던데요. 살이 조금 더 빼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뭘 또 살을 뺀다고 그래. 지금 중국 온 지 얼마나 됐지? 제가 24살부터 준비해서 25살이었고 지금 중국 온 지 3년 차 됐네요. 아직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때도 많아서 적응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아직 28살밖에 안 된 거야? 아직 한창 창창할 나이네. 저 근데 아직 취직을 못해서 어떻게 해? 그러게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명하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하는데 어디 좋은 자리 없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오빠가 사업을 하니까 사무실에 빈자리 없을까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사업장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곳이 아니라서 아마 자리가 없을 텐데 어디 내가 괜찮은 자리 하나 있나 알아봐 줄게.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곳까지 알아봐 주셨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일을 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자하신 중국인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해외 택배 전문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주소를 입력하고 송장을 확인하는 작업이 무척이나 어려웠지만 결국 그 일을 하면서 제 중국 생활에는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며 중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하게 되었고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에 대한 큰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던 와중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저희의 연애란 저희 두 사람만의 몫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좋게 말하면 엄청나게 챙겨주셨고 나쁘게 말하면 끼어드셨거든요. 저희 두 사람이 활활 불타오르는 연애보다는 은은하게 서로에게 녹아드는 연애를 해왔는데 그게 답답하신 건지 하루 빨리 결혼을 해서 며느리라고 부르고 싶다라고 그렇게 독촉을 하셨었어요.
저희가 알아온 세월은 길었지만 막상 연애를 한 기간은 길지 않았음에도 30 초반에 바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시어머니의 참견 때문이었죠. 아니 우리 아들 나이가 이제 30 중반을 넘어섰는데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뤄야지. 아유 중국 정서가 좀 그래.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결혼을 했냐 안 했냐 그것부터 물어본다니까. 우리 아들 사업도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아직 미혼이라는 거에 걸리는 거지.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중국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자주 가지는 편이었는데 꼭 부부 동반으로 모이더라고요. 남편이 미혼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자리에 끼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어요. 미혼인 남자가 끼게 되면 질서를 어지럽힌다나? 나라 정서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저랑 결혼을 한 이후부터 저도 부부 동반 모임에 자주 끼워 나가게 되었죠. 생각보다 모임이라는 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꽤 정신없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었는데 딱 한 가지 저에게 못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고향을 떠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랑 교류를 할 일이 없었고 그런 커뮤니티들을 찾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을 찾아서 이런저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원래는 도시에 살고 있다가 결혼을 하면서 조금 외곽 지역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근처에 한국 사람도 전혀 없었고 그 동네가 또 사투리를 좀 섞어 쓰는 동네라서 같은 중국말이지만 못 알아들을 때가 꽤 있었단 말이죠. 외로우니까 인터넷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서 교류를 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걸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결혼식도 중국에서만 올렸어요. 저는 당연히 제 친구들부터 가족들까지 전부 한국에 있으니까 중국에서 결혼식을 한번 올리고 한국에서도 한번 올리고 싶었었는데 그러면 비자 문제가 꼬이게 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한국에 나가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서운할 일이 없었는데 그 부분 하나만 딱 서운했어요. 물론 중국에 있는 시댁 식구들의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제 비자 문제가 걸린다고 하니까 못 나가는 상황인 건 이해했지만 그래도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건데 큰 문제가 생길까 싶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중국에서 혼인신고도 마쳤는데 저도 당연히 한국에 들어가서 친척들부터 시작해서 친구들한테 인사를 좀 하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태 중국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면서 단 한 번도 비자 문제로 골머리를 썩였던 적이 없었는데. 그거야 취업 비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편했으니까 그런 거고 얘 지금은 말이 다르다니까. 결혼을 한 이후에 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지금은 취업 비자가 아니잖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직 비자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가면 안 된다고. 관광 비자라도 받아서 다녀오면 안 될까요? 한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아이고 차라리 가족들을 중국으로 초대해. 우리 아들이 무슨 돗대기 시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네가 지금 가게 되면 영영 입국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 너 지금 무비자야. 아직 심사 중이라고. 그러면 불법 체류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서류상으로 중국인이랑 결혼을 한 사이인데 무비자의 불법 체류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나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야. 결혼을 했어도 비자가 없으면 불법 체류자밖에 안 되는 법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저에게 한국에 나갈 생각은 잠시 접으라고 하셨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하필 중국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고향에도 마음껏 오지 못한다고 불평을 내보이셨지만 그래도 듬직한 사위라고 좋아하셨어요. 남편이 한국에 나가지는 못해도 전화도 자주 드리고 저희 부모님께 중국에서 귀하다는 물품들도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한때 유행했던 귀금속 팔찌라던가 아니면 중국에서 유명한 도자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선물이라고 그런 걸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횡댕구리했던 집안에 귀품이 철철 흐르는 장식들이 놓이게 되었다고 좋아하셨죠. 저희 아버지께서 또 골통품 같은 것들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얼굴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에 나가고 싶다고 졸랐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면 해결될 줄 알았던 비자 문제가 계속 밀리고 밀리더라고요. 이유요? 돈 때문이었죠. 이게 비자를 빨리 받고 이 나라에서 어떻게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려면 뒤로 돈을 찔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럴 자금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남편에게 기대야 하는 실정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한국에 나가면 안 돌아올 것 같아 보였는지 한국에 못 나가게 하느라 바빴어요. 결혼 2년 차에는 제발 한국에 한 번만 보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고 드디어 남편 입에서 한국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하필 타이밍이라는 게 한국에 나가게 해주겠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가 임신을 해서 또 한 번 한국행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보통은 임신을 하고 나면 친정에 가서 몸조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절대 안 된다고 말리셨거든요. 임신까지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겠다고? 아이고, 그거 미친 짓이지. 너 몸도 약해서 집에서 쉬라고만 했다면서 무슨 한국에 가겠다고 그래. 우리 손주 멀쩡하게 태어날 때까진 절대로 안 된다. 자칫하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질 거야. 그렇게 저는 출산까지 한국에 나가지 못했고 출산 시기가 되어서 친정엄마가 중국에 들어오셨어요. 정말 엄마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만삭의 몸을 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숨이 벅찬데 엄마 얼굴을 보니까 정말 숨이 넘어갈 만큼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친정 엄마 옆에 있어 주셨고 저는 무사히 출산을 마칠 수 있었어요. 출산을 하고 친정엄마께서 중국에 더 계시려고 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은근히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엄마, 딱 한 달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지금 아니면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더 볼 수 있겠어. 나도 엄마가 해준 밥 더 먹고 싶고 엄마랑 더 놀고 싶고. 아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네. 사부인이 여기 계시면 사돈어른은 혼자 얼마나 쓸쓸하시겠니? 너는 네 남편 혼자 집에 떠얼렁 두고 너만 한국에 나가면 마음이 편하겠어? 사부인이 여기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얘. 이제는 가셔야지. 네가 마음 편안하게 보내드려야지. 아유,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올 때 애초에 3개월 정도 있어 볼까 마음 먹고 온 건데. 우리 딸, 엄마가 해준 미역국 좀 더 먹을 수 있겠어? 예? 더 계시겠다고요? 아유, 우리 아들이 불편해서 어떡하지? 아니, 사부인, 부부끼리 보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한 건데 사부인이 내내 집에만 있으니 우리 아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가뜩이나 요즘 사업이 잘 안 풀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어떨까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뭐라고 더 말을 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 날 바로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나올 정도였어요. 정말 몇 년 만에 만나는 엄마의 얼굴인데 몸조리 하는 동안도 엄마랑 같이 지내지 못한다는 게 서러웠죠. 거기다가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애는 말을 못하니까 내내 울기만 하지 남편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에 도움도 안 주지. 시어머니께서는 와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참견만 하고 계시지. 우울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 제 가족이라도 옆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친정 부모님이랑은 영상 통화로밖에 안부 인사를 전하지 못했죠. 특히 아버지께서는 손주의 실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들이라도 팍팍 초대하고 싶은데 이건 먼 거리도 아닌데 생이별을 해야 하니까 더욱 더 답답했죠. 그런데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한국에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왜냐고요? 아이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중국 국적을 받게 되었는데 여전히 저는 비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저는 정말 황당했죠. 관공서에 가서 따지기도 했고 제 기록을 떼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기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안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주 지역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았고 남편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제 기록 자체가 그냥 없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려고 해도 뭐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관공서는 정부 기관인데 중국은 공화국이다 보니까 공안이랑 연결이 되어서 제 정보를 보여줄 수 없다고, 제 개인 정보인데 제가 그걸 확인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어도 계속해서 안 된다고만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뒷돈이라도 찔러서 제발 비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뭐 안 해봤겠어. 근데 문제가 있대. 당신이 취업 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 그만두고 하다 그만두고 하면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뒷돈 찔러달라고 일부러 내 서류 처리를 미루고 있는 건 아니고. 얘네가 뭐하러 그렇게 귀찮은 짓을 하겠어. 솔직히 그냥 비자 주는 게 빠르지. 당신이 한두 번 귀찮게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시기에 나랑 결혼을 하게 되면서 위장 결혼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 파악을 해야 한다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취업 비자가 더 이상 나오기 힘들다고 해서 당신이 빨리 결혼해서 배우자 그거 올려가지고 비자 받자고 했던 거잖아.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나도 몰랐지. 나라 해서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나보고 뭘 더 어쩌라는 거야. 무슨 내가 대통령이라도 되는 거냐고. 아이고, 야밤에 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앉았냐. 너네 조용히 안 해? 애 깨겠다. 우리 손주 겨우겨우 잠들었는데 무슨 기집애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기집애 목소리가 어쩌고 어째요? 아이고, 눈깔은 왜 그렇게 뜨냐. 아니, 우리 아들이 하는 일에 뭐 그렇게 토를 달고 그래. 어른이 알아서 해줄까.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만 가족이냐? 우리는 가족도 아니야. 이러다가 영영 애랑 생이별하게 되면 어쩌려고. 너 한국 나갔다가 불법 체류자로 낙인 찍혀서 중국에 출입 금지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우리가 뭐 여기 있는 생활에 회사에 다 적고 한국에 가랴? 그렇게 되기 전에 돈이라도 찔러서 비자 문제를 얼른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는 돈 한 푼을 안 벌어오면서 무슨 돈 타령이야. 너 돈 있으면 해봐라. 이게 무슨 1, 200 가지고 되는 일인 줄 알아? 친정에 돈 달라고 하던가. 저는 그렇게 발이 묶이고 말았어요. 답답하시다고요? 저는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돈을 잘 벌어오는 줄 알았던 남편은 돈을 다 어디다 쓰는 건지 아니면 본인 주머니에 숨겨두고 꺼낼 생각도 하지 않는 건지 매번 빠듯한 생활비만 주었고 그마저도 일일이 감시를 했습니다. 제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매일같이 가계부를 쓰라고 난리를 쳤어요. 마치 저에게 돈을 주면 제가 도망이라도 갈 사람처럼 구는데 왜 이렇게 저를 못 믿는 건지 궁금하기까지 했죠. 마음 같아서는 몰래 담벼락을 넘어서 도망을 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죠.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아이가 조금만 크면 하고 버티기를 7년. 저는 결혼 생활 10년 동안 한국에 단 한 번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를 하게 되었죠. 10년 동안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 되었다는데 제가 무슨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집에만 묶여 있자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정말 종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돈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은 기본이고 친정 부모님이 중국에 오는 것도 막으셨죠. 저는 휴대폰까지 빼앗긴 상태로 정말 농장에 가둬진 가축물처럼 그렇게 의지라는 걸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 지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참으로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또 한국 타령을 할까봐 내가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뭔데? 설마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대? 장모님이 암 투병 중이시라네. 나한테 돈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암 치료받는데 뭐 그동안 돈이 없어서 보험도 해지하고 해서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신다더라.
뭐라고? 우리 엄마가 암이라고? 그래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는데 당신이 돈 좀 보내주고 그러지. 아니다. 내가 당장 한국에 가야겠어. 언제 연락받은 건데? 연락은 받은 지 좀 됐어. 아마 지금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암투병한 지 시간이 흘렀다고? 근데 여태까지 나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한 거라고? 말하면 당장이라도 한국에 가겠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애는 어떡하고? 우리 엄마는 어떡하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당연히 우리 엄마가 암이라는데 우리 엄마부터 챙겨야지. 설마 병원비도 안 준 거 아니지? 당신 돈 잘 벌잖아.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요즘 사정 안 좋은 거 알면서 왜 그래? 좀 두렸어. 엄마랑 전화 통화 좀 하게 해줘. 나 진짜 이대로는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남편은 제가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휴대폰을 쥐어주었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속이 새카맣게 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극한의 공포에 맞닥뜨리게 되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 기분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데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눈물만 줄줄 흐르는 상태였죠. 오죽하면 저희 아이가 제 옆에 쪼르르 달려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러자 우리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 그 생각이 절절하게 났어요. 이렇게 작은 우리 아이가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았는데 아픈 우리 엄마 옆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한국에 갈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 여권부터 시작해서 전부 들고 있었고 심지어 여권도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저는 비자가 없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당연히 저를 한국에 보내주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몰래 배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쥐어주면 불법으로 배를 운항해서 데려다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고 엄마의 상태를 알 수 있었죠.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서야 연락이 되는 거야? 너희 엄마 많이 아프다. 오늘 내일 한다고 암에 걸리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우리 집도 다 뺐다. 어디 그뿐인 줄 알아?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다. 사위가 돈을 보내준다 하면서 입을 싹 씻는 바람에. 저는 흐느껴 울면서 말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돈이라도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친정엄마가 암투병을 하신 지도 1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 내내 저를 속여온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연락 한 통 없는 저를 보고 큰 실망을 하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야금야금 남편의 지갑을 털었습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집안에 널브러져 있는 시어머니의 금반지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결혼할 때 주었던 예물들까지 전부 처분을 해서 배를 빌렸어요. 믿어지시나요? 제가 그런 짓을 하면서 중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저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인천까지 16시간 동안 배멀미를 참으며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두고 온 아이에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정말 이틀을 걸려 인천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아버지와 연락을 했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병원 입구에 나와 택시비를 지불해 주셨어요. 정말 늙어버린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갓난아기 마냥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전할 시간도 없이 바로 병실에 올라갔는데 엄마가 호흡기에 의지를 한 채 정말 기력도 없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나 왔어. 나 이제서야 왔어. 엄마 제발 눈 떠봐. 엄마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사색이 되어 저에게 휴대폰을 내미시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왔다는 것을 수소문해서 알게 되었는지 바로 아버지께 연락을 한 거죠.
너 미쳤어? 어떻게 돌아오려고 한국에 가? 이 미친년아. 미쳤다. 그래, 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야, 너 같으면 안 미치겠니? 엄마가 죽게 생겼다는데, 엄마가 암이라는데. 그걸 모르고 돈 한 푼 보내지도 못하고 너 같으면 안 미치겠냐? 저는 두서없이 말을 내뱉었고 제가 악을 쓰자 남편도 당황한 눈치였어요. 에이씨, 돌아오는 배편은 내가 알아서 마련할 테니까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한국에 있어. 너 때문에 완전 여기 꼬이고 난리고 뒤집어졌다고. 왜? 밥 해줄 사람 없어서? 청소할 사람 없어서? 아니면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돈이라도 보내주지. 우리 엄마 치료라도 잘 받게 해주지. 남편 놈은 욕설을 내뱉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주일간 잠잠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서 꼬인 일이 있다고 하더니만 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려나 싶었어요. 그렇게 일주일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엄마 옆에서 제잘제잘 거렸죠. 제가 온 걸 안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가슴이 미어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의 시간이 더 흐르고 저희 엄마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마치 제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조용히 하늘로 떠나시게 되었죠. 장례를 준비하면서 정말 꺽꺽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서 저는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장례 비용이라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험이 하나도 없었으니 밀린 병원비도 지불을 해야 했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당장 밀린 병원비랑 우리 엄마 장례 비용 보태. 그리고 우리 엄마 가시는 길 사위가 영정사진 들어야 하니까 한국으로 와. 당신은 비자 문제 없잖아.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난리가 났는데 당당하기도 해라. 나 때문에 난리가 날 일이 뭐가 있다고. 됐고 당장 돈부터 보내라고. 지랄하지 마. 바빠 죽겠는데 끊어. 네가 사고친 거 내가 수습해야 하는 마당에 당당하게 돈을 보내라고?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냐? 이씨, 바빠 죽겠으니까 전화 끊어 이년아. 저는 정말 손이 벌벌 떨렸어요. 남편 놈, 제가 한국에 온 이후로 욕을 뱉는 거에 주저함이 없더라고요. 이런 놈인 줄도 모르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같이 살았다는 게 정말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엄마의 죽음 이후 피로도가 많이 쌓이신 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장례식장에 영정사진이 놓이자 그대로 기절을 하셨습니다. 엄마의 죽음도 저의 부재도 아버지께는 전부 다 짐이었겠죠. 아버지가 그렇게 픽 쓰러지시는데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병실에 모시고 저 홀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많이 힘드셨던 건지 아버지께서는 쉽게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홀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유품 중 같이 태우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가 평소에 늘 간직하시던 손수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론 10수년 전에 본 게 마지막이었지만 분명히 집에 그 손수건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께 받은 손수건인데 정말 아끼셨었거든요. 정신을 차리셨지만 몸 가누기를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께 물어보니 서랍 안에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집에 가서 서랍 안에 있는 손수건을 챙겨서 나오는데 손수건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명함 같은 크기의 종이였는데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소중하게 여긴 손수건 안에 들어있는 휴대폰 번호 너무나도 수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종이를 찾은 뒤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함이 남아서 장례식장에 돌아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신호음이 가더니만 왜 남자 하나가 받더라고요. 저에게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는데 순간 누구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소중하게 여긴 번호니까 엄마 이름을 대면 알겠다 싶어서 저희 엄마 이름 석자를 댔지요. 그러니까 남자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어디냐고 연락이 안 되어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다고 당장 오겠다는 겁니다. 제가 하도 울어제껴서 그런지 목이 많이 상했고 그 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엄마라고 착각을 한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 주소를 보내주니 한 30분쯤 지나서 웬 남자 하나가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엄마 영정사진을 한번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만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늦었네요. 따님이시죠? 박수정님 맞으시죠? 네.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시고? 제가 할 말입니다. 한국에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 악잘들이 절대 안 놔줬을 텐데.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이거 아주 큰일입니다. 큰일. 일단 이 서류부터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웬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주더라고요. 열어보니까 서류가 빼곡하게 들어있는데 간간히 중국어로 된 서류도 있고 이게 다 뭔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빨리 읽으라고 재촉을 하길래 그 두꺼운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차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분노에 휩싸여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헉헉거리는 소리만 내었어요. 이 서류를 엄마가 받았으면 아버지가 봤으면 그대로 비명 행사를 했겠다 싶더라고요. 저에게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으시죠? 저도 처음에 그 서류를 받았을 때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어디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은 아주 미친놈이었어요. 사기꾼 중에서도 아주 악명 높은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사기꾼이라는 말로도 정의가 되지 않는 놈이었습니다. 그 인간이 한다던 사업 자체가 엄청난 불법이었거든요. 살면서 어떻게 그런 거 하나 몰랐냐고요. 제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것도 몰랐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지 속이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그 인간은 남의 명의를 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저 한국에서 물건을 떼와서 팔거나 하는 사람인 줄 알았죠. 무역 사업이라고 했고 실제로 항구에 창고도 있었고요. 그 창고에 있는 물건들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위장이었던 겁니다. 그 인간은 규제 물품들을 역수출, 역수입하는 브로커였어요. 중국 정부는 유해 화학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규정과 유해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자재를 싼 값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자재는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어린이와 노인에게는 더욱 해로운 자재였죠. 환경오염도 마찬가지였고요. 워낙 중국에서 이러한 물품들 때문에 곤란한 일이 많아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놈이 제 이름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자를 해결해 주겠다고 제 개인정보를 전부 들고 가서는 뒷공무니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비자를 받을 수 없게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비자를 받게 되고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제 이름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저 이전에도 만나던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들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가 지금의 저처럼 한국으로 도망을 가거나 다른 곳으로 나르게 되면 또 새로운 여자를 물색해서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알아듣기도 힘든 유해 물질들이 섞인 자재들로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한국으로 역수출을 해서 비싼 값에 팔아먹거나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이름으로 된 것이 없으니 잡아갈 수도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다른 여자들의 이름으로는 1년에서 2년씩 해먹고 버렸으니까 잡힐 일이 없었는데 저는 벌써 10년째 도용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는 이 유해물질이 포함이 된 자재로 건축물을 짓다가 사고가 있었고 조사가 들어갔었는데 남편이고 저고 중국에 있고 중국에서는 뒷돈을 받아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었으니 꼬리를 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중국 국적인 남편을 잡을 방법이 없었고 중국에서는 한국 국적인 저를 잡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사이에서 이용만 당하고 비자를 받지 못해 우리 부모님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었고요. 남편이 저를 한국에 보내주지 않으려고 길을 썼던 이유가 바로 이 사업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파는 포말데하이드가 들어가 고농도 발암물질로 평가되고
유기용제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수백 배 이상 방출하는 제품을 수출하고 아주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유해 물질들을 팔아치우며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제 남편이 여태까지 제 이름을 도용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었고 역으로 제가 지금 추적을 당한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박수정 씨 남편분은 중국에서도 알아주는 아주 악명 높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 여태까지 자기 명의로 뭘 한 게 없어요. 다른 여자들 명의로 등쳐먹고 살았죠. 중국에서는 그 인간의 명의로 된 게 없으니까 잡지 못하고 한국에서는 그 인간이 중국 국적이라 범죄 인도가 되지 않아서 처벌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박수정 씨가 딱 등장을 한 거죠. 10년 넘게 그 인간이 박수정 씨 이름으로 장사하면서 혼인신고도 했고 일부러 그 비자 발급 막으려던 정황까지 포착되었다고요. 그래서요? 제가 설마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만 경찰 협조하에 같이 조사를 하다가 박수정 씨 명의로는 되어 있으나 돈은 그 인간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자금 세탁을 했던 대포 통장이 발견됐고요. 역추적한 결과 그 인간이 벌인 짓이라는 꼬투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박수정 씨의 증언이 필요했지만 그 인간이 꽁꽁 숨겨두는 바람에 조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되었다니. 아니, 이 수사 의뢰는 누가 하게 된 것인데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고인이 되신 박수정님 어머님이셨습니다. 암투병 시작하신 이후에 딸이랑 연락도 되지 않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한다는 게 억울하다고 중국에도 찾아가셨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엄마가 중국에도 오셨었다고요? 전 몰랐어요. 그걸 수상하게 생각하신 어머님께서 저한테 뒷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위 뒷조사 부탁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인간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더군요. 사업체도 운영하는 사람인데 너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게 수상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박수정 씨의 뒤를 캐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나오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이걸 어떻게 다... 1년 걸렸습니다. 보통 이런 의뢰는 3개월 안에 끝나는데 저도 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박수정 씨 어머님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협조를 받아서 이만큼 자료를 모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꼭꼭 고소 고발해달라고 박수정 씨가 다시 자유로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말에 저는 정말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도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 아버지는 또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흥신소에 일을 부탁하고 암투병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보고만 대충 받으셨었대요. 게다가 잡히는 게 없어서 수사에 진전도 없었고 최근 3개월 전부터는 연락도 안 될 정도로 오락가락 하셔서 흥신소에서도 엄마께 연락을 하지 못했대요. 아버지 연락처도 몰랐고 엄마 혼자서 몰래 진행한 일이라 어떻게 소식도 모르고 전할 방법도 없었대요. 게다가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도 얼마 안 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결국 수사의 결과도 듣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신 거죠. 제가 배를 타고 몰래 탈출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이 모든 것을 모르고 평생 그곳에서 썩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던 겁니다. 저 당연히 고소할 거예요. 변호사 선임할 거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울 거예요. 그 인간 어떻게든 감옥도 보낼 거고요. 어떻게든 보상도 받을 겁니다. 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 뒤 저는 경찰서에 찾아가서 지난 10수년의 세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일일이 조서를 작성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여경 수사관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자식을 두고 온 것이 가슴 찢어지게 아팠지만 이 소송에서 이기고 그 인간이 처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양육권도 저에게 올 거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재판은 당연히 한국에서 한국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 인간 법정에 불출석하겠다고 본인이 중국인이라고 떵떵거렸는데 이 일도 나름 쉽게 풀리게 되었어요. 그 인간이 팔았던 유해물질 상품이 한국에만 유통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같이 유통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크게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놈을 본보기 삼자고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중국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졌고 남편 놈은 한국으로 송환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눈에 가시던 남편 놈을 처벌할 기회를 잡은 중국에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협조를 해주었죠. 환경 문제와 주거 문제가 걸린 재판이라 뉴스의 보도가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인간 2번 다시는 중국에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큰 벌을 받았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이 못해도 5년은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참 일찍 끝나게 되었네요. 이건 경찰도 또 탐정분도 수사를 탄탄하게 준비하신 덕입니다. 수정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재판이 끝나고 남편이 포승줄에 묶여가는 것을 보고는 바로 중국 공안에게 아이를 인계받았습니다. 재판에 걸린 시간이 2년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아이와 생이별을 하고 지내야 했거든요. 수사 때문에 중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중국에 갔다가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여서 저는 한국에서도 늘 경찰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했고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옆에 있어 안심이 되어서 그런 건지 건강 회복도 빠르게 되었어요. 너무 말라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는데 살도 좀 붙으셨고요. 거기다가 저는 그동안의 피해 보상까지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공범으로 인정이 되어 중국 공안에게 잡혀가게 되었고 그들에게서 당한 만큼의 피해 보상 그리고 아이 양육비까지 전부 챙길 수 있었죠. 거기다가 양육권의 친권이 저에게 오면서 중국 국적이었던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선물했고 이름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한국에서 아직 적응 중인데 주변에 좋은 친구들, 좋은 어른들이 있어서인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밤에 가끔 울면서 일어날 때가 있는데 제가 없는 그 시간 동안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몰라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가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면 심리상담센터에 방문을 해볼까 해요. 그게 아이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좋은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아픔이라는 건 묻어두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드러내고 또 사람들에게 표출을 해야 치유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꽁꽁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제서야 풀어보는 이유도 그런 것에서 온 용기였어요. 묻어두기보단 모르는 사람들에게 익명의 힘을 빌려 표출해보자 하는 용기요. 제가 바보같이 당했던 시절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치부하기엔 어설플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탈출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나쁜 놈들 처벌받고 2번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제 인생 밝은 빛이 함께하길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가 저를 지켜주길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